저는 꿈이요. 자, 레슬링. 은하철도 부부지. 세월 따라서 텔레비전도 많이 진화를 하고 또 우리 여기 있는 스님들이 텔레비전에 나올 거라는 생각을 글쎄 언제부터 했을까요? 이 이야기가 내가 답할 수 있는 이야기인가? 이 사연은 심각하게 들을 사연이 아닌데 너무 심각하게들 듣는 것 같아요. 그게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거짓말 좀 하죠. 양심 얘기하더니 갑자기 하죠. 솔직해지고 싶잖아요. 지금 이쯤 되면. 잘된 내용을 딱 걸렸다. 남들 보니까 엄마가 뭐 밥도 해주고 뭐 따뜻한 그런 거 볼 때가 제일 이제 친구들 집에 한 번씩 가보면 부럽기도 하고. 이렇게 어릴 때 어머니랑 잠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2년 동안 말문을 닫았다고 해요. 오늘로서 벌써 세상만사가 7번째 시간인데 저는 사실 실감은 잘 나지 않습니다. 스님들은 어떠세요? 사실은 매번 이제 방송 볼 때마다 이제 신도님들은 나랑 같이 보자고 하는데 난 혼자 봐요. 우리 PD님하고 또 이렇게 제작하시는 분들은 스님 뭐 홍보 많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그 홍보하는 게 아직까지 좀 쑥스러워요. 저도 혼자 방에서 딱 독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혹시 뭐 잘한 거 있을까 싶어가지고. 내가 사실은 얼굴에 점이 하나 있더라고. 이걸 한 3, 40년간 이거 별로 의식하지 않고 살았는데 TV를 보면서 요즘 이거 점 빼야 되나 어쩌나 고민하고 있을 정도로 뭔가 좋은 모습이 보여지기보다는 저건 좀 고쳤을 걸. 뭐 이런 모습들이 더 눈에 보여서 그래서 사실은 혼자 봅니다. 최소한의 양심은 있는. 그런데 세 분 스님 더 아주 멋지시다는 평들이 많아가지고요. 네, 저도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방송을 통해서 또 평가 아닌 평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도 받는 기분이고, 조금 더 좀 자신을 챙겨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고, 참 좋은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보니까 조석 스님 제일 잘나고 뭐. 내가 어떨 때는 이렇게 자리를 배치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요. 이게 주석 스님 저쯤에다 모셔놓고 약간 우중충한 하림 스님을 이쪽에 모셨으면 조금 빛이 날 텐데 주석 스님 옆에 계시는 바람에 이게 화면에서 색 대비가 아주 분명하게 되더라고. 주석 스님은 하얗고 그 말은 나는 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하얀 것보다 노란 색깔이라서. 아무튼 여기 울산입니다. 네. 울산에. 근데 오늘따라 만주 스님 얼굴이 굉장히 싱글벙글하셔요. 네, 홈그라운드 울산에 이렇게 저희가 방송을 하게 돼서 그럴까요? 어떠세요, 스님? 울산 좋아요. 울산 사람들은 이런 얘기 합니다. 울산에 살려면 3대가 복을 지어야
그 울산에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아주 울산 사람들이 울산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사실은 울산에 그 좋은 곳을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게 많은데 뭐 춥다 보니까 어디 밖에 나가서 그 촬영을 하면 좀 뭐 심리 대밭길이나 또 그 울산 대공원 바다 좋잖아요. 그래서 자랑하고 싶은데 그거 자랑 못해서 아쉽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여기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해남사를 불교 학생회를 해남사에서 학생회 활동을 하고 거기서 출가를 했어요. 그 남달라요. 해남사는 오히려 만천 스님보다 해남사에 대한 어떤 추억이라 할까? 고향 같은 그렇죠. 굉장히 남다르죠. 지금도 그 우리 신도님들 중에 그 심산 스님 기억하는 분들 꽤 많아요. 그래서 그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어제도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제도 그 고등학교 학생의 그러니까 불교 학생의 회장을 맡았었는데 이렇게 스님들 법문을 하면 다른 학생들은 많이 이렇게 뭐 뒤에 빠지기도 하고 했는데 심산 스님 끝까지 그 법문을 이렇게 경청하고 그랬었대요. 그래서 아마 그런 그 인연들이 출가하려고 그런 마음을 내지 않았나 뭐 이런 얘기를 성근을 하더라고요. 가지고 계셨네요. 오늘따라 만천 스님 굉장히 멋있어 보이네. 주는 정이 있으면 받는 정도 있겠지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근데 우리 하림 스님이 아까 저 뒤에 그 오래된 텔레비전에 관심을 가지던데 뭐 텔레비전에 대한 추억이 있습니까? 그 초등학교 실상사 다닐 때 그 이제 TV가 동네에 몇 대 없잖아요. 그 절에 하나 있었는데 그 잘 안 나오니까 안테나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안에서 보거나 아니면 의사 스님이 그땐 사람이 없으니까 담장에 올라가지고 맹 돌리면서 잘 나오냐고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 이제 그때 뭐 타잔인가 뭐 그런 거 좀 보면 좀 있으면 바람이 또 부니까 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 몇 번 서로 교대로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좀 그랬던 장면이 기억이 나가지고. 혹시 옛날 방송 중에 기억에 남는 방송 있으십니까? 어디서 나왔을 때? 나는 뭐 그 씨름 저 레슬링 참. 네. 그 역도사냐 역원부 기밀 박치기 뭐 이런 그 레슬링 좋아했었고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혹시 어사라고 기억나는 드라마였는데 박근영 씨가 암행어사로 그 출연했던 영화 그 드라마였었어요. 그거 보려고 한 1시간쯤 그 TV에 있는 집까지 걸어가고 뭐 강원도 시골은 그 마을과 마을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서 TV 있는 집까지 가는데 한 1시간쯤 걸려서 가서 보고 막 논dun길에 빠져가지고 그 TV 보고 나면 그 집 청소가 아마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스님은 뭘 기억에 남아요? 은하철도 세대가 다르다니까. 이거는 마징어 제트인데. 저는 구미호를 이제 네. 제가 겁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녁에 사람들이 구미호 볼 때 같이 못 보는 거야. 그래갖고 낮에 이제 이거를 용기를 내서 극복해봐야겠다. 그래갖고 이제 낮에 혼자 방에 이제 재방송하는 거 그걸 이제 이불을 둘러쓰고 딱 봤어요. 그래갖고 이제 구미호 나오려고 하면 이불 속에 들어가. 결국은 구미호 얼굴을 아무도 못 봤어요. 아직 클 때까지. 아니 구미호가 원래 얼굴이 없어요. 아 그래요? 스님 아마 눈이 크셔서 아니 겁도 많으셨어요. 그래갖고 실제로는 구미호를 못 본 거예요. 장면만 다른 장면만 보고. 참 세월 따라서 텔레비전도 많이 진화를 하고 또 우리 여기 있는 스님들이 텔레비전에 나올 거라는 생각을 글쎄 언제부터 했을까요? 근데 하여튼 많은 세월이 바뀌고 뭐 모습도 바뀌었는데 이제 오늘 우리 사연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스님 안녕하세요. 저에게는 1년 정도 교제한 남자친구가 있는데요. 요즘 들어 헤어질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친구는 같은 대학 동기인데 얼굴도 잘생기고 친절하고
매너도 좋고 다 좋은데 거짓말을 너무 자주 해요. 그렇다고 무슨 심각한 사건이 있는 건 아니고요. 순간순간 거짓말을 하는 일이 많다 보니 자꾸 실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한 번은 과 선배들과 저녁 약속이 있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고등학교 여자 동창들과 만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거짓말을 하냐고 했더니 제가 알면 기분 나쁠까봐 그랬다는 겁니다. 그땐 저를 생각해서 그랬나 보다 했는데 그 후 저와 함께 있을 때도 남자친구 부모님께 전화가 오자 동아리 선배랑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여자친구랑 있다고 하면 괜히 걱정을 하신다고 하면서요. 남자친구 부모님과 인사도 했고 특별히 부모님이 교제를 반대하시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런 거짓말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또 둘이 길을 가다가 남자친구의 선배를 만났는데 남자친구는 너무나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다음에 꼭 제가 찾아뵐게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선배냐 했더니 엄청 싫어하는 선배라고 뒤에서 욕을 하는 겁니다. 그냥 그 선배 기분 좋으라고 그런 거래요. 남자친구는 이게 다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순간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한번 의심이 생기니까 남자친구의 친절한 행동도 위선처럼 느껴져서 불편해요. 제가 그를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요? 근데 이 사연은 심각하게 들을 사연이 아닌데 너무 심각하게들 듣는 것 같아요. 그게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이렇게 저희 젊은 불자들, 젊은 친구들을 만나보니까요. 이러기 때문에, 근데 남성과 여성이 받아들이는 게 다르더라는 거예요. 우리 심수환 스님 말씀처럼 심각한 게 아닌데, 네, 이런데 그 여성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심각한 것이 되기도 하고, 네, 어떠십니까? 뭐 나는 내 들어보시니까. 표정 못 봤는데 그 심각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뭐 찔리는 게 있었겠죠. 아니 보니까 너무 심각하게 보고 있는. 그래서 나는 왜 이걸 심각하게 보면 안 된다고 하냐면 저건 20대의 고민이에요. 20대가 친구끼리 그냥 나눌 수 있는 소소한 어쩌면 고민이고 뭐 저 때나 느낄 수 있는 하나의 고민이 아닌가. 이제 저것이 이제 커가면 더 문제가 되겠지만 일상 속에서 한 번쯤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다. 한 번쯤이 아니고 이제 자주 그런다잖아요. 그런데 그걸 심각하게 생각을 얼마큼 해야 될까? 그 아까 들어보니까 그 서로 양가가 인사를 한 정도로 이렇게 그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이렇게 관계인가 봐요. 네. 그러니까 그 여학생 입장에서는 자기 어떤 평생의 어떤 반려자 정도로 깊이 이제 믿고 싶고 깊은 관계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기대치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더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렇게 그 질문한 분의 어떤 사례 말고라도 이제 우리 그 불교에는 그 구업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것을 이제 계율을 위배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참 이렇게 특정 짓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떤 것까지가 정말 거짓말이고 어떤 것들이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하는 말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뭐 우리도 때때로 거짓말 좀 하죠. 아니, 아까는 양심 얘기하더니 갑자기 하죠. 그 솔직해지고 싶잖아요. 지금 이쯤 되면 또 주제가 거짓말인지만큼 여기서 내가 거짓말 한다고 그 뭐 고백할 일도 아니고 솔직하고 싶은데 때때로 이제 그 심지어는 이렇게 법문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사례를 들다 보면 그것이 그냥 내가 어떤 들었던 이야기들이나 또는 뭐 어떤 사례가 누군가에게 들었던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말 남을 속이기 위한 거짓말도 있고 또 이제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애둘러 말한다는 것이 거짓말로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는데 이 사실은 어느 선까지가 애둘러서 말해야 되고 어느 선까지가 진실해야 될지를 판단하는 것이 참 쉽진 않아요. 관점이 이거예요. 거짓말이라는 자체를 우리가 뭐 두둔할 생각은 진짜 없는데 나는 지금 보는 관점이 뭐냐면 참 좋을 때다. 그런 소소한 일상으로 토닥토닥하는 것은 그것은 지금 그 시기에만 누릴 수 있는 어떤 특권이라는 관점에서 이건 너무 심각하게 우리가 뭐 바람말해야 돼, 거짓말하면 안 돼. 이것보다는
그 시기에 느낄 수 있는 어쩌면 그것도 하나의 좀 밀고 당길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한다면 청춘의 그렇게 보는 것이 오히려 행복이 아닐까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한 거죠. 그 시절이 굉장히 그리우신 모양이에요. 그 시절이 그 있기는 시절이 있을까? 그렇게 없었어요. 굉장히 흐뭇하게 듣고 그것마저도 계신 거죠. 좋아 보이게. 이제 사람 사이에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교제의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그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말이 정말 상습적으로 하는 자기를 속이기 위한 거짓말인지 어떤 말이 나를 배려하기 위한 말인지는 그 말 하나하나마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진정성은 우리가 눈치채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스님들께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그 영국의 한 심리학자 교수가 연구한 결과인데요. 자, 한번 따라 해보실래요? 자, 오른손을 쓰시는 분들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왼손 쓰시는 분은 왼손을 딱 집게 손가락을 드시고 이마에 Q자를 그려보는 거예요. Q자를 그려서 이 Q자 밑에 꽁지 부분이 오른쪽으로 그리느냐, 왼쪽으로 그리느냐. 네, 하림 스모 어때? 먼저 한번 그려보세요. 어떻게 그리시나요? Q자가 어떻게 생겼다? 단 5초 안에 그려야 된다고 합니다. Q자가 이렇게 생겼던가요? 오른쪽이네. 네, 오른쪽인가요? 제 눈에 오른쪽인가요? 심 선생님 어떠십니까? 오른쪽. 만졌습니다. 나도 오른쪽인데. 오른쪽에 대부분 그 오른손잡이를 써서 오른쪽인가요? 저도 오른쪽으로 그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또 왼쪽으로 이렇게 끝부분이 이렇게 그리시는 분들은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우선적으로는 좀 뛰어나신 분들이고 또 어떤 자기 관리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어쩌면 또 상대를 좀 속이려고 치장하려고 하는 마음 그런 것도 가지고 있을 때 왼쪽으로 그린다고 해요. 근데 오른쪽으로 그리시는 분들은 자신 어떤 자기 위주이고 자기 소신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도 고집도 강하고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면은 진실성이 좀 많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오른쪽. 다 믿을 수는 없겠죠? 오른쪽으로 그린 사람이 거짓말을 안 한다. 그렇죠. 사실이라니까요. 그 말은. 사실이라니까요. 자기 소신이 강하다, 오른쪽이었어요. 고집이 세다는 것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말하는 자체가 문제네. 글쎄, 근데 그거는 오른쪽, 왼쪽 손잡이에 따라 조금 다른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4명은 다 오른쪽으로 스님이 나와서. 그걸 알고 이거를 그리려고 했잖아요. 5초 만에 못 그려. 왜냐면 생각을 해가지고 이게 오른쪽 왼쪽부터 판단해야 돼요. 네. 그 생각 없이 그려야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안 듣고 그리니까 잘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보편적으로 다 객관적이고 뭐 네. 진실하고 젊은 친구들끼리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많이 싸울 거예요. 내가 그 꼭 젊은 친구가 아니라도 뭐 이렇게 가정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도 보면 많이 이렇게 가족끼리 싸우는 이야기들도 듣기도 하는데 뭐 그 싸운다라기보다는 토닥거리는 거겠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그 서로 사귀는 과정에서 많은 갈등들을 조정해 가면서 싸울 텐데 좀 더 뭐 이렇게 진지한 그런 대화들을 그러다가도 싸우다가도 때때로 어떤 기회를 만들어서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다음 사연 봐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다음 사연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사연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고민 상담은 아니고 스님들께 고견을 듣고 싶어서입니다. 저는 제약회사에서 15년째 일하고 있는데 지난 9월에 운이 좋게도 부서장으로 승진하게 되었답니다. 회사가 신규 사업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부서를 신설했는데 제가 거기에 부서장으로 발령을 받은 거지요. 회사 내부의 서열로 보자면 제 인사는 좀 이례적인 케이스였습니다. 부담스러운 자리였지요. 저 역시 부서장이 되기에 아직 많이 부족했지만 어쩔 수 없이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직원 내부에서 보이지 않는 불편한 시선이 계속 저를 따라다녔고 그런 부담 때문에 저는 무언가 보여줘야 한다는 마음이 자꾸 앞섰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3개월을 지나고 보니 우리 부서에서 저만 혼자 앞으로 달려나가고 있더군요. 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서원들을 독려했습니다.
그래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회의 시간에 입을 다물고 눈치만 보는 부원들을 보면 아무래도 제 리더십이 문제가 있나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스님들께서는 리더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매번 이렇게 그 사실은 질문이 이렇게 들려질 때마다 좀 긴장해요. 아, 이번에는 어떤 질문일까? 미리 좀 그 질문의 내역이라도 기뜸이라도 해주면 저 질문을 받고 요 대답을 해야지 하고 준비하고 있을 텐데 그 질문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 이야기가 내가 답할 수 있는 이야기인가? 또 내가 좀 더 이 분야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언젠가 하림스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누군가의 고통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반 정도 고민이 해결된 거나 마찬가지다. 일단 저는 이제 절에 들어와서 은사 스님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그 강한 리더십, 예, 뭐 옛날 어른 스님들이 다 그랬듯이 이것 어떤 목표를 정하고 가자 이러면 그것에 흐트러짐이 없는 것이 어쩌면 이게 출가의 어떤 본분이다. 여기저기 그냥 보지 않고 나아가는 그런, 그러니까 자기의 소신을 분명히 가지고 주변에서 따라와서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그런 모습에 우리가 많이 젖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또 그런 것들이 또 상자들 사이에서도 이제 이렇게 통했었고.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는 어떤 강력한 리더십의 개념보다는 공감하는 리더십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 은사 스님과 상자들하고의 관계도 보면 전에는 은사 스님이 이렇게 간다고 하면 다 그냥 따라가는 거였는데 지금은 은사 스님들도 이제는 상자들하고 이런 의견인데 어떠냐고 이렇게 소통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절집 안에서도 많은 그런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절집 안에서 그렇게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는 이건 엄청나게 변했을 것이다. 얼마 전에 그 심사님한테 이제 들었던 얘기로 그 대여섯 명 그 상자들이 있는 바람에 이제 상자들 눈치가 보인다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은사 스님을 모시고 있는 동안은 사실은 그 은사 스님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고 좀 실수를 해도 뭐 아직까지 우리한테 좀 이렇게 교정할 여유가 있다 생각했는데 이제 상자가 생기고 나면 사실은 눈치가 보여요. 저도 상자 하나 있는데 그보다는 더 모범이 돼야 되고 또 그래서 사실은 상자하고 밥을 먹으면서도 다른 이제 불자님들하고는 좀 편안하게 먹다가도 상자가 앞에 있으면 괜히 그 자세도 좀 더 달라지고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리더가 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구나. 막연히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해요. 네. 상자들이 이걸 보면 안 되는데 한 명인데 그러잖아요. 몇 명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할 것 같아. 상자가 좀 더 있어서. 결국은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 진정한 리더십이 아닐까 싶어요.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고 공존 그리고 또 함께 맞춰서 걸어갈 수 있는 게 그걸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고 사람 마음을 잘 읽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도 그 고등학교 때인가 그 어느 이제 학생이 그 뭐 그렇게 이제 리더십이 있어 보이지 않는데 투표를 했는데 얼떨결에 그 학생이 반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은 학생으로서 저 인간이 잘할 것 같지 않은데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역할이 주어지니까 처음엔 좀 그렇더니 나중에 한 달, 두 달, 몇 달 지나니까 이제 반장의 그 리더로서의 이제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말도 그렇고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제 이 사람들은 역할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는구나. 그래서 아마 이분도 그 이제 그런 고민을 안 하다가 어찌 보면 이제 리더라는 역할을 처음 맡다 보니까 안 보이던 것이 이제 보이고 또 생각도 그전엔 자기 일만 잘하면 되는데 이제는 다 같이 잘하고 싶은 어찌 보면 생소할 수 있어서 처음 이렇게 그런 세계 어찌 보면 발 디딘다 생각하면 뭐 실수도 많을 거고 근데 조금 세월이 조금만 지나면 리더로서의 어떤 그런 게 충분히
잘 되지 않을까. 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고. 자신이 없다가도 그 자리에 올라갔으면은 또 책임감이라든지 해내야 된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져 갔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분발하게 되고. 그런 면에서 기억나는 존경할 만한 리더, 존경할 만한 리더. 또 존경하는 리더. 어? 스님. 그거 빼고. 사실 나도 이렇게 가끔 그 일 많고 뭐 일정 많은 그 심산 스님은 그 많은 대중들을 어떻게 통솔해 갈까, 어떻게 저 많은 일들을 이렇게 만들어 갈까 싶어서 그 궁금해서 가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잘된 내 오늘 딱 걸렸다. 근데 가끔 그때 우리 전법도량 모임 갔을 때 보니까 스님 화도 내시더라고. 우리한테는 화를 안 내는데 그 식구들한테 화를 내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안이 딱 생기면 일단 이 일을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그 절 안에서 누가 제일 잘할 수 있을까를 해서 그 사람한테 맡겨요. 맡기는 것은 어떤 잘해야 된다는 의무도 있지만 잘할 수 있도록 어떤 힘이 될 수 있는 권리도 같이 맡기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만 보고를 받아요. 그러면 이 맡은 사람은 그 일을 해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면서 권리도 가지면서 의무도 가지는 그런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사안을 전부 다 쪼개는 거죠. 그리고 나는 그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만 판단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는 꼭 소그룹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이런 방법으로 하는 절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개인들에게도 스님 말씀대로 그 우리는 접근을 이제 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 뜻대로 일을 잘 못할다 그러면 가서 이제 직접 해결하려고 그게 습관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스님 말씀대로 이제 진짜 리더는 그거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고 기회를 주고 믿어주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이제 관심을 계속 보여주고 아마 그게 이제 스님이 큰 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분도 이제 그걸 잘 할 수 있으면 더 큰 조직도 서서히 잘해 나가지 않을까. 리더가 된다는 것은 그 어쨌든 자기 감정을 좀 더 통제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사람들을 잘 관리하는 능력도 뛰어나지만 어떤 내 감정으로 남들을 바라보게 되는 순간 이게 그 리더로서의 자격을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리더라면 그 자기 감정을 잘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 정말 중요한데 뭐 자기 감정 잘 통제하기 위해서 뭐 108배도 해보기도 하고 좌선 명상도 아주 좋은 방법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이 우선 뭐 수신제가 치구평천하 그런 말도 있듯이 그게 그 말이었군요. 자기 감정을 잘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자기 마음 정리가 우선 될 때 거기에서 뭐 집안을 다스리든 뭐 사회를 어떻게 해가든 그러니까 자기 중심의 어떤 기도와 자기 성찰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니까 이 사연 주신 분도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를 이해하고 또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정견이라고 하는 바른 견해를 가짐으로 해서 그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조금은 의연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리더십을 가져오지 않을까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스님, 이거 불교 TV ARS 번호 알아요? 잘 모르는데요. 잘 모르면 안 돼. 이거 빨리 이거 불러봐요. 이거 네. 불러봐요. 060 060 800 800 7000 000 BTN BTN 방송포교 후원 방송포교 후원. 이래가지고 예.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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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두지 누구라고 알았어요. 한 통에 5천 원은 알죠? 네, 알겠습니다. 네, 됐어요? 매일매일 네, 누르겠습니다. 매일매일 누르세요.
이곳이 해남사잖아요. 근데 이제 불사를 마친 지 얼마 안 되고 또 만초스님 컨셉대로 해가지고 아주 깔끔하고 단정하고 너무너무 예쁘고 또 곳곳에 이렇게 뭐 안심당 뭐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아기자기한 것 같아요. 예, 다른 절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인데 아주 섬세하신 것 같아요. 예. 네. 그 안심당은 우리 절에 있던 이름이 그 불사 이렇게 해놓은 모습 보고 가끔 이제 나를 닮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한편으로는 나를 닮았다는 이미지가 도대체 뭘까 이게 궁금하긴 해요. 이렇게 뭐 깔끔하다 그렇다고 내가 잘 씻는 것도 아니고 예쁘다라고 말하는데 뭐 이 나이에 내가 예쁘다는 소리에 너무 뭐 솔깃해할 입장도 아니고 또 섬세하다라는 말에 나 섬세하고 싶지 않고 선 굵은 사람이고 싶은데 뭐 때때로 이제 그런 반응들이 저 말이 내가 좋아해야 될 말인지 어쨌든 그런 반응들을 으쓱해하기는 해요. 그래서 불사하는 과정은 굉장히 좀 뭐 힘들고 또 여러 지치는 일들도 있지만 또 그런 반응들 때문에 또 불사하게 되고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뒤에 이런 거 봐도요. 네, 처음 봤습니다. 이거 오늘 촬영 때문에 네. 산 겁니다. 소품이군요. 이런 하나하나 신경 쓰신 게 예사롭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들어오다 보니까 그 무료 급식소 수자타의 집이라고 이렇게 운영하시는 걸 제가 들어오면서 봤는데 그 무료 급식소를 운영한다는 게 사실은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아, 참 대단하셔요, 스님. 뭐 내가 하는 거 아니라서 네. 이제 그 후원하시는 분들도 또 계셔주시고 또 봉사는 봉사대로 이제 신도님들이 하고 나는 사실은 가서 나 잘하죠 하고 상내는 일만 내 역할입니다. 이렇게 이제 가서 이제 칭찬 듣는 일은 내 역할이고 또 일하는 분들은 신도님들이고 또 후원하는 분들은 이제 뭐 신도님들이나 또 여러 이제 봉사기관에서 후원해주고 그래서 아주 내 역할이 제일 쉬운 역할이고 또 실속 있는 역할만 합니다. 가서 웃어주면 다 내가 하는 줄로 알고 있고. 원력이 없으시면 안 되는 일이겠죠. 그래도. 주지 스님이 이제 그런 어떤 마음을 같이 공유해 주면서 그렇죠. 격려하고 이렇게 이끌어주는 것이 굉장히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하죠. 제일 큰 힘이죠. 그 역할이 없으면 그 밑에 후원자나 뭐 봉사자가 나올 수가 그럼요. 없는 거죠. 스님 마음 먹지 않으시면은 뭐 되는 일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저 하림 스님은 어때요? 해남사? 잘 말해야 됩니다. 나 예민해서. 처음에 그 해남사 이렇게 불사하신다고 막 근데 그 생각보다 너무 규모가 큰 거예요. 크게 불사를 한다길래 좀 못할 것 같은데 저렇게 그 하실 수 있을까? 사실은 잘 안 믿었고 또 이제 그게 너무 그만큼 이제 하고 나서 그때 이렇게 와서 보니까 너무 기뻤고 감동이었어요. 법당도 그렇고 이 공간도 그렇고 그래서 참 그 사람의 마음의 원력의 힘이라는 게 그 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큰 일도 해내는구나. 이 해남사는 사실은 나에게는 특별한 맞아요. 곳이죠. 왜냐하면 내가 이곳에서 부처님을 만났고 또 이곳에서 불교학생 활동을 하면서 출가를 결심을 했고 그래서 이제 출가를 하고 벌써 뭐 30여 년 이상이 지나서 다시 와 봤을 때 만촌 스님이 와서 이 해남사를 어찌 보면 중창했다. 이 해남사의 옛날 모습을 완전히 바꿔서 유치원도 그렇고 지금 이 지하 이런 공간도 그렇고 하니까 해남사를 완전히 새롭게 현대적 감각에 맞춰서 모든 사람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진짜 만들었다. 이것은 진짜 굉장히 높이 평가해야 될 일입니다. 뭐 칭찬이 이게 길어지니까 괜히 좀 으쓱해야 될지 또 겸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제 요즘에는 그래요. 그 외형적인 건물의 불사보다도 그 불사의 속사를 채우는 것은 법회고 또 뭐 신행이고 수행이고
오히려 이제 불사를 하기 전보다 도량이 좀 커지고 나서 고민이 더 큰 편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하면 이 공간들을 채워갈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불사의 완성은 신행이다 이런 생각이 좀 더 들어요. 고마워. 네. 아, 이렇게 멋진 공간에서 네, 오늘 이렇게 또 스님들과 만나서 네, 촬영하고 있는데 괜히 오늘 또 이럴 때 이쯤 되면은요 편지가 또 기다려지기도 해요. 어떤 사연이 도착했을까라는 좀 두근거림도 있고 편지 한번 오늘도 받아볼까요? 오늘 제가 받았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스님, 어디서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저는 누군가로부터 깊은 상처를 받았고 오랫동안 그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미워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용서를 해보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건데 네. 용서하지도 또 미워하지도 못하는 그 사람은 바로 우리 엄마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엄마는 용서받지 못할 이유로 어린 우리 3남매를 버리고 집을 나갔죠. 이유도 모르고 우리들은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12살이었던 저는 차라리 처음부터 엄마가 없었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만큼 참 많이 엄마를 미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엄마가 13년 만에 우리 앞에 나타났어요. 이젠 우리가 다 커버렸는데 정말 필요할 때는 없었는데 이제 와서 자신을 받아달라고 하는군요. 스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엄마니까 용서해야 할까요? 저는 엄마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네. 이런 사연을 서울 대림동에서 보내주셨는데요. 엄마. 13년 만에 이렇게 3남매 앞에 나타났다고 하는 이 엄마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참, 용서할 수도 용서하지도 못하는 그런 마음인데. 이 이제 편지 코너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참 애달픈 그런 사연들, 또 어디다 이렇게 쉽게 내놓을 수 없는 그런 내용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선 사연이 돼서 이렇게 아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주변에서 보면 의외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인간관계의 어떤 꼬임이라고 할까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꼬임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 예. 간에.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의례적으로 다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부모와 자식은 천륜이라서 그냥 그렇게 가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상담이나 이런 걸 들어보면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이런 어떤 아까 그 어머니도 한때 어떤 뭐 실수였을 수도 있고 또 뭐 마음을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 이런 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이죠. 여기 편지에서도 보는 것처럼 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정에 대해서 엄마니까 용서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 그러나 또 당사자는 남들은 엄마니까 용서해라 하지만 또 정작 본인은 난 엄마라서 용서가 안 돼. 어떻게 엄마가 우리를 버리고 그럴 수 있을까? 우리한테 이렇게 힘든 상처를 줬어. 뭐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아주 좀 마음 아프게 들려지네요. 네. 참 쉽게 용서가 된다면 이런 고통과 아픔도 없었겠죠. 그런 원망심을 일단 내려놔야 되는데, 네, 우리가 또 전생의 인연으로 생각해야 되나요? 저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 이제 8살 때 양친이 다 안 계시게 됐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이제 상황이 주어졌는가 부모 탓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내가 받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남들 보니까 엄마가 뭐 밥도 해주고 뭐 따뜻한 그런 거 볼 때가 제일 이제 친구들 집에 한 번씩 가보면 부럽기도 하고 그것도 나도 받아야 되는 건데 못 받은 거에 대한 그 섭섭함 그게 한동안 안 받아 그러면서 이제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아마 지금 이 분도 아마 그런 마음이 아직 그 남아 있기 때문에 엄마를 미워하는 만큼 엄마에게 받아야 될 그 사랑을 못 받은 거에 대한 그런 뭐 그런 마음이 아직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맨날 저 사실은 절에 가면 뭐 싱글싱글 웃고 있어서 그 우린 저 하림 스님 난 생각해 보면 아이 참 어린 시절 포실하게 자랐다 뭐 이런 생각하고 살았는데 남들이 겪는 그런 또 상처들도 있었겠다 싶기도 하네요. 그 어린 시절에 겪었던 상처가 참 큰 것 같아요. 네, 저도 이렇게 어릴 때 어머니랑 잠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제가 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지만은 2년 동안 말문을 닫았다고 해요. 그 어머니랑 잠시 한 몇 년간 떨어져 있는 기간 동안 떨어지기 싫으면서 겪었던.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아, 지금은 이렇게 부처님 제자로서 부처님 법을 만나서 모든 것이 그 인연의 소치다, 뭐 인과의 어떤 그런 원리다라고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원망이라든지 뭐 미움이라든지 아픔이 이제 승화됐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릴 때는 그것이 굉장히 큰 상처가 되었던 것 같아요.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을 잘하고 살지만 짧은 시간이 아니었어요. 지금 12살 때인가? 근데 13년이면 어찌 보면 인생의 그 긴 시간을 엄마의 역할이 없었다라는 그 마음이 그게 녹여버린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마가 스님이 언젠가 한번 모임에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셨고 아마 방송에서도 언뜻 한번 제가 들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마가 스님 아버지가 일찍 이제 그 어머니를 집에 놔두고 뭐 어디가 정말 사라졌다가 한 30년 만에 나타나셨다고 해요. 그 집안 식구들 다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었는데 마가 스님이 따로 한 3년 정도를 아버지를 이제 모시고 있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러면서 많은 고민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내가 아버지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어머니는 아직도 마음에서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데 나는 아들로서 아버지를 받아들여야 하지 않는가 뭐 이런 고민을 하다가 모셨는데 이제 그리고 나서 돌아가시고 나서 말씀이 잘했다고 역시나 아버지를 내가 3년을 모셨고 또 그렇게 회양한 것이 어쩌면 내 가슴에서 아버지에 대한 미움을 녹여내는 데 아주 좋은 방법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편지 주신 분도 안타깝지만 용서하지 않는 그 감정은 결국은 내가 진 짐이더라고요. 어머니가 감당해야 될 몫이 아니라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결국은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내 마음 안에서 용서가 일어나는 것이 내 삶의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다.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림 스님은 그 부모님에 대한 얘기를 그럼 어떻게 용서를 하고 어떻게 지금 마음을 받아들이고 지금은 마음이 어떤가요? 지금 마음을 알기가 어렵죠.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인연이 결국 내 육체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 내가 또 아버지 어머니랑 닮았고 또 건강한 모습도 결국은 아버지 어머니와 연결이 돼 있고 그것이 이 세상에 계속 나에게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떠난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마음이 좀 많이 해소가 됐어요. 감정의 문제니까 이 감정은 빨리 풀고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힘내서 앞으로 남은 인생을 더 멋있게 사는 것이 지금 해야 할 일이 아닌가. 끌고 가면 갈수록 인생은 힘든 시간이고 마무리를 잘해야 빨리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이제 나도 이제는 그만큼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할 나이가 됐으니까 내 자식들에게 떳떳한 어머니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더 고민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것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보다는 훨씬 길게 사람을 받았네, 그러고 보니. 우리가 아니고 13년. 스님도 아버지 부친 그게. 어쨌든 힘내시고 힘내셨으면 합니다. 그 인생이 남은 시간이라도 더 후회하지 않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